지난 11일 토트넘은 엔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전 교체로 들어와 토트넘의 공격력을 높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32분을 뛰었지만 손흥민은 수준 높은 클래스의 슛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에게 팬들이 경기보다 더 주목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선수 가운데 손흥민을 기다리는 한 일본 선수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계속 기다리다가 손흥민이 오자 반갑게 인사하고 손흥민에게 격려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 일본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미요시 코지였습니다. 미요시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도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며 손흥민이 우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전 당시 미요시는 손흥민과 같은 유명 선수와 맞대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미요시는 당시 경기 후 집으로 돌아가 수줍게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을 팔로우했다고 했습니다. 미요시는 167cm의 작은 체구를 지녔지만 일본 제1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 벨기에 1부 리그 로얄 엔트워프로 인디되었다가 올해 3월 완전 영입되었습니다. 이제 첫 유럽 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그에게 손흥민은 그가 말한 대로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미요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맨시티 소속 올림픽 대표 메시노 로타로도 손흥민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맨시티 1군에 자리가 없자 포르투갈 리그로 2년 임대되었는데 시간만 나면 손흥민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손흥민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미나미노는 일본에서 한때 손흥민과 맞대결할 것이라며 한껏 들떠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전문가는 미나미노와 손흥민은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부동의 주전으로 월드클래스급의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미나미노는 리버풀의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연일 기사화되자 미나미노의 압박 능력은 리버풀 1위라며 곧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찬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은 공간지능이 탁월하고 다른 유형의 공격수라 극찬했던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미나미노의 재능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벤치 멤버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9살 신의 커티스 존스가 결승골을 넣으며 활약할 때 미나미노는 벤치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에 일본 스포츠 매체 일간 겐다이는 미나미노가 벤치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벤치에 앉아만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을 1위로 만들며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토트넘과 리버풀이 만났을 때 손흥민과 미나미노가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패 6년차인 손흥민은 갓 잉글랜드 무대에 데뷔한 미나미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해줬고, 미나미노는 목례를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고 미나미노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를 노리고 진출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유럽으로 진출한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감히 넘을 수 없는 영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10일 영국 BBC에 따르면 손흥민은 올 시즌 5번의 결승골을 넣었고 이는 2패의 모든 선수 통틀어 1위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넣은 골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또 위기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9골을 넣었는데 시도한 슈팅은 총 20개였고 골대는 2차례 강타했습니다. 슈팅 20개 중 12개가 유효 슈팅이 되어 골문 안쪽으로 향했고 그중 9개는 성공했습니다. 슈팅당 득점으로 변환율이 45%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득점 변환율이 가장 높은 선수였습니다. 이는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호주 매체 더 월드게임은 손흥민과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손흥민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차범근에 대해선 분명 손흥민의 강력한 경쟁자라며 유럽파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10년 넘게 뛰며 UEFA컵 2차례 우승, 독일컵 우승, 대한민국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월드컵에서는 득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늘 존경한다는 박지성에 대해선 19개의 메이저 트로피, 4번의 월드컵 출전, 아시아인 최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5년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다며 화려한 이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 손흥민만큼 비중이 크지 않았고 득점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비교했습니다. 여기 일본의 축구 영웅이라 불리는 나가타 히데토시도 거론되었는데 그는 손흥민만큼 파괴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혼다 게이스케는 세리에에서 빛나지 못했다. 빅리그에서 지낸 건 4시즌뿐이라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호주 역대 최고 선수 중 하나로 리버풀에서 활약하기도 한 해리 케어에 대해선 리즈 전성기 시절 맨유,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꾸준함이 없었고 득점 기여도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아시아를 빛낸 많은 선수들을 언급했지만 결국 손흥민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9일 더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최고의 공격 트리오를 뽑아달라며 6팀의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홀란드, 산초, 로이스를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 바이에르 뮌헨의 사네, 레반도프스키, 나브리가 자리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 아구에로, 케빈 더 브라이너, 첼시의 하베르트, 베르너, 지에으, 리버풀의 마네, 피르미누, 살라까지 총 6후보였습니다. 이 같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시했음에도 놀랍게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6후보보다 케인과 손흥민이 더 낫다. 또 다른 팬도 나서서 손흥민과 케인도 후보에 들 자격이 있다. 물론 그들이 2명인 건 알지만 현재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어필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공격 트리오란 말이 무색하게 단둘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지난 10일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스트 듀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당연 1위는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시즌 두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보여주는 공격 포인트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선수에 이어 선정된 듀오는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와 은바페였습니다. 지금 손흥민과 케인은 축구 천재라 불리며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이 듀오보다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13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호지슨 감독이 이끄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붙습니다. 호지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봉쇄 방법에 대해 질문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 그들의 봉쇄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팀 전체의 노력을 가져가야 그들을 막을 수 있는데 두 선수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호지슨 감독은 그들은 한 번 혹은 두 번의 기회도 득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샷 원킬의 공격수들 때문이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손흥민은 호지슨 감독이 우려했듯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또다시 원샷 원킬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자신의 활약에 대해 팬들의 응원이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팬들과 Q&A에서 팬들이 없어 어떤 것이 아쉬운가 라고 질문받으며 경기장에서 팬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가 1에서 14위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일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는 온갖 신박한 방법을 동원해 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암초와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건설하고 대공 무기를 속속 배치하고 있죠. 사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2015년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의 형태를 거의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프트 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와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군도에는 활주로, 벽납고, 레이더기지, 대공포 시설과 더불어 전투기 및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섬을 완전히 요새화한 것이죠. 인공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티베트 자치구 변경지역에는 새로운 마을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20여 채의 집이 지어졌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중국 국경절에는 주민 100여 명이 국기를 들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이 변두리 지역에 들어선 마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이 중국과 부탄의 경계에 있는 도클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곳으로 부탄이 치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부탄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마을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부탄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 지역에서는 2017년 중국과 인도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부탄은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남쪽 바다에서 써왔던 방법을 히말라야로 고스란히 가져왔다. 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 중인 남중국해 지역에 무작정 인공섬을 건설한 방식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분석도 내보냈습니다. 중국은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일단 발을 들이민 후 이웃 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적인 깡패와 같은 행태입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멋대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와 정면으로 맞붙은 라다크 가랑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중국군과 인도군이 이 지역에서 부딪히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관계를 끈다시피 하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군은 인도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 멋대로 진을 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많은 이웃 국가들에 대해 공격적인 행보를 취해왔다며 외교적 갈등에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시진핑 주석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다에는 인공섬을, 산에는 마을을 건설하며 분쟁 지역을 점차 넓혀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부탄의 샤크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따라 군사시설도 구축 중입니다. 군사시설은 물론 주민이 있는 마을까지 만든 이상 철수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히말라야 국경은 특히나 혹독한 환경이죠. 중국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온갖 장비는 물론 고도가 높은 이 지역에서 군인들이 고산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를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대대적인 자원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주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중국해도 카피를 한 듯 똑같습니다. 건설한 인공섬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자원개발도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야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인공섬 군사기지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군사기지들이 군사공격에 취약해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를 한 곳이 미국이 아닌 자국 언론이라는 게 대박이네요. 중국의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한 기업에서 발간하는 해군과 상선이라는 잡지는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 전투 임무에 별다른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와의 먼 거리, 작은 면적, 제한된 활주로 능력, 공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등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어리 크로스 인공섬의 경우 중국 본토의 가장 가까운 기지로부터 1000km나 떨어져 있어 가장 빠른 전투 지원함이 도착하는데도 2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너무 멀다 보니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활주로가 하나뿐이라 하역이나 제거뷰를 위해 활주로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비행기는 뜨고 내리지 못해 전투 상황에서는 아무런 구실을 못합니다. 인공섬은 너무 작고 평평해 은폐 및 엄폐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와 보급품을 보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부 비판뿐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억제 구상에 따라서 모든 행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1 회계년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목적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태세 및 방어 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이 대중 견제를 위해 영국에 이어 프랑스 해군과도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케이 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죠. 미국 정권 교체기에 연합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내년 5월 규슈와 대만 사이에 활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 무인도에서 함정과 상륙부대 훈련을 진행합니다. 프랑스 해군이 사관 후보생을 태운 헬기 탑재형 수륙 양용함과 프리기탐으로 구성된 훈련함대인 잔다르크를 내년 5월 일본에 기항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3국이 사상 첫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난세이 제도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가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토통신은 일본이 내년 초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와도 난세이 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9일 미군의 지원하에 자위대 미군과 합동훈련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항모 전단이 장기간 일본 인근에서 활동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